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이스오버 영상인데요. 사실 오늘 보게 되실 영상이 살짝 계절감을 상실해서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나 끝내서 그 후기도 풀어볼 겸 이 2달 전 브이로그에 미국 잡 인터뷰 후기 및 꿀팁들을 좀 얹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미국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직을 좀 여러 번 해왔는데요. 최근엔 하이어링 커미티의 일원이 돼서 면접관으로서 인터뷰를 본 경험도 여러 번 있어서 가장 최근 저희 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인터뷰 후기 및 느낀 점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면접관으로 인터뷰를 몇 번 보고 나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인터뷰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회사마다 또 팀마다 인터뷰 프로세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제가 참여한 면접 기준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인터뷰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지원할 때 레주메라고 불리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일환인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넣는데요. 이 레주메와 커버레터,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주메 넣고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폰 스크리닝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폰 스크리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 미니 인터뷰 느낌으로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30분이 넘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스크리닝만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포지션이 학사 학위 이상이 필수다 하면 학사 학위가 있는지, 샐러리 레인지가 얼만큼인데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데요. 샐러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아닌데 주 정부 공무원 포지션들은 웬만해선 다 샐러리 레인지를 표기를 해서 잡 공고를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원자가 대강 얼마를 받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한두 개 정도의 인터뷰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왜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질문 정도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봤던 폰 인터뷰 중에 스크리닝 말고 미니 인터뷰처럼 봤던 곳은 확실히 좀 더 제 레주메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많았고 제 경력과 제가 지원한 포지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곳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고 나면 패널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4명에서 6명 정도로 이루어진 패널이 지원자 1명을 인터뷰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면접을 본 적은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장면에서 보면 대부분 면접관 여러 명에 지원자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그룹 인터뷰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본 인터뷰는 전부 패널 여러 명이 지원자 1명을 인터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인터뷰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스케줄을 하는 편이고요. 질문도 그래서 패널 수에 맞춰 6개에서 10개 정도 이제 한 사람당 한두 개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원자 1명과의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들끼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지원자에 대해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패널 인터뷰는 웬만하면 하루 이틀 안에 몰아서 다 보려고 하는 편인데 종종 지원자 스케줄이 안 맞으면 며칠이나 혹은 일주일까지도 후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인터뷰 본 지원자는 기다림이 길어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제 가장 최근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패널 인터뷰가 끝나고 종종 디렉터나 팀 헤드와 1대1로 또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디렉터가 이제 이 지원자가 우리 팀 사람들과 잘 맞을 사람인지 등을 보는 인터뷰라 이제 패널 인터뷰만큼 스트럭처가 딱 정해진 인터뷰라기보다 그냥 디렉터와의 대화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 디렉터와의 인터뷰가 없다면 패널들끼리 이제 마지막에 모여서 가장 최종 합격시키고 싶은 지원자를 고르게 되는데요. 최종 선택이 끝나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지원자에게 연락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오퍼를 주게 됩니다.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면접 말미에 레퍼런스 좀 줄래? 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면접이 끝난 후에 이메일로 레퍼런스 연락처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아예 전화를 해서 구두 오퍼를 주면서 레퍼런스와 백그라운드 체크를 클리어해야 최종 오퍼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면접 마지막쯤에 이제 레퍼런스를 물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딱히 그걸로 긍정의 시그널이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면접 분위기도 좋았고 마지막에 레퍼런스 체크하게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 합격 시그널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면접 중에 그냥 모든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요구했던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레퍼런스 체크가 다 합격 시그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또 그렇다고 면접 끝에 레퍼런스를 안 물어봤다고 해서 면접이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마다 팀마다 중간중간 인터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던 그리고 제가 했던 인터뷰는 대부분 이렇게 전화 인터뷰, 패널 인터뷰, 디렉터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오퍼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잡 인터뷰하면 패널 인터뷰가 가장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패널 인터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패널 인터뷰는 처음에 이제 대부분 하이어링 매니저가 주도를 하고 이 포지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대강 설명을 한 다음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모두가 예상하는 이제 지원자의 자기소개 및 왜 이 포지션에 지원하게 됐는지인데요. 제가 참여했던 거의 모든 인터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서 이건 솔직히 면접 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두고 연습도 좀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소개를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엔 정말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뭘 전공했고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현재 포지션과 혹은 내 과거 경력이 지금 지원하는 포지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위주의 자기소개를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ABC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 팀워크로 협력해서 일하는 법과 멀티태스킹 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커리어를 이러이러한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열려서 이 포지션에 지원하게 됐다. 나의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경력이 이 일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 또한 이러저러한 점들을 배워 내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 포지션에 지원하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 프로페셔널 경력에 대한 자기소개와 왜 이 일이 하고 싶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준비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질문들은 공평성을 위해 모든 면접자에게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하게 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일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해도 괜찮지만 거기서 바로 끝내기보다 예제를 좀 들어주면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기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건 구글 검색해서 나온 좀 이런 상투적인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예제를 들어주면 확실히 더 와닿고 더 깊은 인상을 남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예제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게 예를 들어 되게 세세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동료랑 일하다가 컨플릭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 적이 없다 하고 답변을 끝내는 것보다 내가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서 동료들이 서로를 다 잘 이해해주고 언쟁이나 불화는 한 번도 겪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거래처 클라이언트와 일하던 중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다 하면서 그 예시를 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됐는지, 이걸 통해서 뭘 배웠고 앞으로 동료와의 컨플릭트가 생긴다면 어떻게 적용해 나갈 생각인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뭐 그냥 컨플릭트? 없는데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꼬리 질문이 지원자에게 흥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전자는 정말로 지원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어서 과연 그럼 이런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정말 이 지원자가 궁금해서 하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면접관 입장에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해서 팔로업 질문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고 이게 후자인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 질문부터는 신경 써서 최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후자 같은 이유로 팔로업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면접관들끼리 디브리프 할 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어렵고 이 사람이 진짜 이 포지션에 흥미가 있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남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랬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거나 모르면 굉장히 사람이 갑자기 살짝 패닉 상태가 되고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 얼른 내가 가진 예제들을 막 머릿속에서 돌려보고 내가 그 질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하면서 꼭 그 질문과 완전히 딱 맞는 답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답이라도 내놓는 게 중요해요. 그냥 딱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다고 없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살짝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이 평소에 내가 일하면서 혹은 그냥 살아가면서 이런 이거 인터뷰할 때 예제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경험을 하고 나면 핸드폰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당장 구직 활동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꼭 적어두어야 면접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인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습관인 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퍼포먼스 리뷰를 매니저랑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 돌아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서 그게 팀의 회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이런 걸 잊지 않고 다 적어두면 퍼포먼스 리뷰 때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꼭 기록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인터뷰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습인데요. 당연한 소리 같지만 긴장을 하면 내 최대한의 포텐셜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답을 할 때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소중한 인터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직 준비를 시작하고부터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도 평소에 뭐 집에서라도 혼자 중얼중얼거려 보고 또 면접이 잡혔을 때 여기 그냥 가지 말까 싶은 곳이 있어도 연습 삼아라도 꼭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우에도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긴장이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인터뷰 봤을 때 합격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인터뷰 때 합격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입도 좀 더 풀리게 되고 또 인터뷰를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게 되니까 해야 할 말도 잘 생각나고 좀 더 기습 질문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한 면접이 잡히면 무조건 연습 삼아라도 이렇게 긴장감 풀게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두고 있다가 다음 인터뷰에서 요긴하게 써먹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리고 여러분 챗GPT 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챗GPT한테 나 인터뷰 연습하고 싶어 하면서 면접 질문을 좀 던져달라고 하고 내 답변 듣고 고쳐야 할 점 있으면 알려줘 하면서 연습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챗GPT한테 내가 넣으려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포지션 이름과 공고에 뜬 그 잡 디스크립션을 그냥 챗GPT한테 넣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나 인터뷰 연습 좀 하게 도와줘 하고 물어보면 꽤나 굉장히 잘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희 팀도 그렇고 요즘 아직까지 인터뷰를 화상으로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 스크립트를 짜두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읽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꼭 읽는 게 보이는 걸 떠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질문에 관련한 답을 스크립트로 쭉 적어뒀어요. 근데 질문이 비슷한 결인데 살짝 꼬아서 묻는 거면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중간에 좀 살짝 고쳐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면접 중에 대본을 읽다가 그게 지금 답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닫게 되면 그 짧은 사이에 그걸 고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패닉이 올 수가 있고 패닉이 오면 또 어버버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 말고 그냥 블랙 포인트로 키워드만 정리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블랙 포인트도 컴퓨터 말고 종이에 적어둔 다음 답변하면서 패널들에게 내가 여기 노트를 좀 적고 있어 하면서 차라리 노트를 좀 이렇게 힐끗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스크린의 화면에 이렇게 띄워두고 읽는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보다는 차라리 종이에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된 질문이 다 끝나면 이제 지원자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는데요. 이번에 저희 인터뷰에서 좀 제가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마지막 질문 있냐 물으면서 동시에 혹시 우리가 너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 하면서 어필을 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서 만약 저였다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질문 몇 개 있어 하면서 바로 준비된 질문으로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어필 같은 거는 늘 자기소개할 때 다 몰아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어필할 기회가 마지막에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왕이면 인터뷰하는 도중에 했던 대답이나 들었던 질문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왜 내가 이 포지션에 잘 맞는지를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는 그냥 정말 하고 싶은 질문 하셔도 돼요. 보통 뭐 이 팀의 문화라든지 매니저의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지, 이 포지션이 겪게 될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이 포지션을 서포트를 해주는지 등등 질문은 한 두세 개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이 마지막 질문에 질문이 없다고 하면 조금 이 포지션에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질문 두세 개 정도 물어보는 걸 추천이라고는 했는데 질문 개수는 좀 더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질문들은 초반에 포지션 설명해 줄 때 거기서 이미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 포지션은 프로젝트 몇 개를 관리하는 포지션인지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몇 명을 관리하는 포지션인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인터뷰 시작할 때 이미 답을 해줘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개수는 여러 개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한 두세 개 정도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질문도 정말로 내가 이 팀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터뷰라는 게 면접관이 지원자를 면접 보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원자가 이 팀을 면접 보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여기 팀이랑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애초에 발을 안 들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도 팀을 평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다음 스텝들을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면접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너에게 연락을 줄 것이다 하면 저는 웬만해선 그 날짜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때보다 좀 더 걸릴 때도 있는데 웬만해선 그냥 기다리고 대신 제가 하는 건 면접날 혹은 그 다음날 땡큐 노트를 면접관들에게 보내는 건데요. 땡큐 노트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 혹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막 강경하게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해도 나쁠 게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땡큐 노트를 보냈으니까 뽑고 안 보냈으니까 안 뽑아야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냥 인사하는 거죠 뭐. 시간 내줘서 고맙고 나의 이러이러한 점이 이 포지션에 잘 맞을 것 같다. 요런 그냥 이런 인사 내용도 제가 좀 여러 번 받아봤는데 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 똑같거든요. 근데도 그냥 보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막 그냥 연말에 홀리데이 카드 보내듯이 그렇게 쓰는 느낌인데 이게 또 정말 비슷한 지원자 두 명이 최종에 남았을 때 둘 중에 그래도 이 노트를 보낸 사람이 좀 더 이 일에 열정이 있어 보이고 하면 그 사람이 뽑히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갈 생각이 없다 하는 거 아닌 이상엔 웬만해선 땡큐 노트 보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딴 얘긴데요. 이 차 제 친구가 제주도 갔을 때 선물해준 호지차거든요. 이거 정말 구수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벌써 몇 번 우려 마셨는데 영상에선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꼭 이 차 잘 마시고 있고 고맙다고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구수한 차 막 뭐 보리차, 둥글레차, 도라지차, 누룽지차 이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 호지차 추천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커리어 생활을 돌아보니 취업은 정말 운과 타이밍이 정말 크게 작용한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면접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 후부터는 정말 운과 타이밍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포지션이 5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5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원자 풀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막 7개, 8개, 9개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개나 있는 사람한테 살짝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 하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특정 경력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내 모든 것을 못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엔 더더욱 긴장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주변 친구나 동료들한테 한번 인터뷰 연습을 같이 해봐줄 수 있는지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챗GPT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또 운과 타이밍을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경력이 똑같은 사람 2명이 최종까지 남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팀에서는 지금 팀원이 자꾸 막 뭐 6개월 만에 바뀌고 1년을 못 버티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하면 둘 중에 레주메를 보고 한 곳에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똑같은 이 두 지원자들이 다른 팀에서 인터뷰를 봤다고 했을 때 그 팀은 지금 당장 멀티플레이어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레주메랑 인터뷰 답변을 토대로 멀티태스킹이 더 잘 될 것 같은 지원자를 뽑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팀의 그 당시의 니즈에 따라 어떤 경력이 더 높게 처지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내정자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은 회사 팀 내의 사람이라 뭐 일하는 스타일, 성격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팀 내에서 팀원들이 다 아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긴장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불합격했다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그 최종 선택에 작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내가 부족해서 안 됐다라는 자책보다는 연습, 그리고 내 답변들을 좀 믿을 만한 동료한테 물어보고 이거 괜찮은지 피드백 받아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질문에서 저한테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당당하게 나는 실수를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실수라고 할 만한 걸 거의 안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정말 강한 레드 플래그거든요. 그 대답이.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긴장도 안 한 상태에서 한 답이 어쩌면 면접관이 선호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도 처음에 첫 잡 구할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이직하면서도 이런저런 뭐 고비를 많이 맛보기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는 면접관 입장으로서 이런 점들은 내가 구직자 입장이었을 때 알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한 경우가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구직 중인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어 면접 및 해외 취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